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군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서 국민의 충격이 정말 크다. 이런 걸 방치하면 바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응원 댓글 이야기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서 선거 때나 긴급 재난,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논란이 빚어진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에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에서 이 응원 페이지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9%,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 비율은 91%.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왜냐면 다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아예 접속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국내나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곳에서 누군가가 접속을 해서 근데 그 접속해서 중국을 응원한 비율이 91%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 누군가 조작을 했거나 왜냐면 네이버에서 한국과 중국의 그 축구 응원하는 비율을 보면 이거랑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음에 이것이 조작된 것 아니냐.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서. 뭐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는 지극히 합리적인 그 관측이죠. 누가 실질적으로 조작했느냐. 아니면 뭐 다른 오류냐. 뭐 이런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다음에서 중국에서 접속조차 되지 않는 다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충분히 이거는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이동관 위원장 말대로 이런 것들이 정치의 영역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의 영역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서 교묘하게 또 무슨 딥페이크라고 이제 그 가짜뉴스를 아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IT 기술을 접목해서 그랬을 때는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주식시장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장난을 쳤으면 수십억, 수백억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이제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걸 척결하기 위해서 긴급 입법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가짜뉴스는 없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얘기를 꺼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죠.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작년 3월 6일에 있었죠. 그런데 이틀 뒤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인터뷰를 퍼날랐습니다. 이틀 뒤인 3월 8일 오전 9시에 이 뉴스타파 기사를 무려 475만 1051건을 이재명 캠프 이름으로 퍼나른 거죠. 근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윤석열 커피 관련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중수부 수사 때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그 관련한 그 뭐 조우형인가요? 뭐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뭐 커피 한잔 하고 가. 뭐 이렇게 돼서 사건 무마됐다. 그것이 바로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씨앗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줄여서 윤석열 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는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당시 조우영 씨를 본 적도 없다. 이거는 조우영 씨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커피를 타준 것도 윤석열 중수이과장 본 적도 없으니까 그거는 검찰 직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 그러면 가서 뭐 조우영 씨가 조사받은 건 뭐냐? 조사받은 것도 이 대장동의 그 시드머니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은 건 아니고 부산저축은행 그 경영진하고의 뭐 인척관계인 모양이죠. 그 아마 그 사람들의 그 혼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느냐 이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게 다인데 이런 가짜뉴스를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들어냈는데 그걸 또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대화 중에 일부를 빼고 그래서 마치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커피를 타줬다는 식으로 조작이죠, 조작.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뉴스타파가
3월 6일 보도를 했는데 이틀 뒤에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캠프에서 그걸 475만 건이 넘게 이제 퍼날랐다는 뜻이거든요. 선거운동 그 문자 메시지는 건당 단문 45자 이내 요건 10원 약 10원이고 1000자가 넘는 장문은 약 30원 이렇게 따지면 최소한 4,8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 4,800만 원 국고입니다. 왜냐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일단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15% 이상 되면 전액 국고 보조를 하죠. 이것도 다 국고 보조를 받았으니까 결국 국가 돈으로 가짜 뉴스를 퍼날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자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만큼 가짜 뉴스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에 전문을 공개하니까 아 뉴스타파가 이렇게 조작했구나. 주어가 다른 두 가지를 묶어서 주어를 빼고 묶어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조작이죠. 그게 지금 드러났으니까 망정이지 안 드러났으면 여전히 아마 이게 가짜뉴스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을 거다. 주장만 공방처럼 오갔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알았을 거거든요. 당시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처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다 했는데. 본인이 뭐 설계했다 이렇게 인정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게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퍼뜨린 거고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안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이재명 본인입니다. 본인은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잘 알 텐데 그런데도 이거 뿌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은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그 의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자, 근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짜뉴스 이거는 당시에는 이재명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 이재명 김만배 신앙님 정도는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인터뷰 내용을 접한 다른 시청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가짜뉴스라는 걸 몰랐고 3월 8일에 이걸 퍼뜨렸는데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체크한다고 해도 하루 만에 그거 체크 안 됩니다. 뉴스타파가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놓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크 안 되죠.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이 참 어렵다. 저도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가 팩트체크넷이라는 가짜뉴스 검증기구를 만들었더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최근에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걸 2020년에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서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한 사람들을 봤더니 한겨레,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KBS, MBC 이런 사람들이 한 건당 15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일을 했다. 근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2020년이면 3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건당 15만 원씩 받고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드러난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기에 망정이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이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거나 뭐 또는 의심받는 그런 사람들 주로 지금의 친야 매체 기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겨레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KBS, MBC, KBS, MBC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짜뉴스 이건 또 KBS, MBC에 집중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MBC 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저희 같은 그 기자들이 보기에 가짜뉴스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검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2020년 설립된 이후에 차라리 그동안 일을 안 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그만큼 이 팩트 체크라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 팩트 체크 수단도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한 거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못 밝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이제 이 뉴스타파처럼 이렇게 퍼뜨리면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뭐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되면 그게 그런 가짜뉴스냐 아니냐 이걸 규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규명하는 기간 동안에 이미 가짜뉴스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됩니다.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타격을 가하고 이재명 후보를 좀 이렇게 살리려는 거 아닌가요? 3월 8일 날 그러면 바로 다음 날이 대선이기 때문에 하루 내에 그 규명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걸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것도 저도 그 녹취 파일을 처음에 왜냐하면 녹취 파일에서 그 첼리스트가 자기가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봤다. 그걸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다 믿진 않더라도 진짜 본 거 맞아? 이 정도죠. 이 정도. 일단 자기가 봤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연주를 해줬다니까. 그러면 이 첼리스트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런 모임은 있었느냐? 첼리스트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검증해 보는 게 팩트 체크죠. 그런데 나중에 검증해 봤더니 그런 술자리가 없었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첼리스트의 완전한 허언이 된 건데 그에 대한 수사 결과 아직도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지금 뭐 거의 1년 정도 돼 가는데 이런 걸 보면 팩트 체크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판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판정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기자들 뭐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자기 전문 분야가 전문 기자들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치, 뭐 외교 통일 뭐 이런데 뭐 법조도 제가 출입해봤고 뭐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또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거를 검증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끝내 검증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 기자가 검증하는 방법은 강제 수단이 없거든요.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불러다가 뭐 추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 척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징벌적 징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과거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가짜뉴스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친야 매체 기자들이 주로 문제가 됐지 지금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미디어 매체들은 별로 그렇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가짜뉴스로.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때의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그때의 새누리당이 왜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반대를 했는지 피해의식이 있는 것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가짜뉴스 기준을 또 뉴스타파 기자한테 가짜뉴스 기준을 갖다가 들이밀고 판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겠지만 그건 또 이제 법정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가짜뉴스 문제는 이렇게 그냥 어떤 자체 정화 이거는 대단히 힘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팩트 체크 넷 어쩌고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근데 또 사법부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로 명확하게 판명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정화해 나가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아마 가짜뉴스는 계속될 겁니다. 고맙습니다.